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섹터 컨디션 하기 전에 중국 주식이 특히 홍콩 H 주가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형주도 사실 급락세의 어떤 파도에 좀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이는 홍콩 항생 지수는 사실 플러스로 보이죠. 홍콩 이제 H 주식이 마이너스가 급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ADR, 즉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러시아를 넘어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는 영향 때문에 홍콩 H 주식이 7,000포인트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ELS 같은 물량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위험하고 뭔가 변동성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성장성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드시 오고야 되는 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오프닝, 탈마스크는 반드시 와야 되는 미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리는 분야가 어쩌면 우린 전체 인간의 어떤 문화까지 바꾸는 큰 어떤 성장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승환 SOS랩 총괄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을 조금 좀 길게 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요. 흔들릴 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실적이긴 하지만 또 실적 그 밑에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쪽, 그리고 그 기대를 조금씩은 발맞춰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프라가 깔려가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이 모빌리티에서는 먼저 보여준 게 이제 전기차였고 지금은 또 자율주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텔의 자회사가 이제 좀 있으면 상장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빌아이가 지금 60조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업계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조금 고밸류 되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모빌아이가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좀 가치를 받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모빌아이가 이제 60조의 기업 가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모빌아이 말고 이제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사인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이제 GM의 크루즈의 경우 그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35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모빌아이는 반대로 이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구자라고 받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빌아이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대비해서도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모빌아이의 이제 기술적인 장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모빌아이는 이 센서와 전자제어 장치라는 ECU를 통합한 레벨 4 시스템을 이제 시장에 내놨어요. 얘가 한 5,000달러 정도인데 하나로 한 600만 원. 그럼 600만 원을 옵션 하면은 레벨 4 시스템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센서, 그다음에 라이다, 레이더, 뭐 카메라, 초음파 모든 걸 통망라해서 하나의 그냥 패키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구매하면은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레벨 4 정도의 수준을 구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인 강점도 있고, 특히 약 6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가격이 생각보다 싸거든요. 테슬라의 이제 FSD는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대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통합해 볼 때 모빌아이의 60조의 기업 가치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초에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사실은 CES였잖아요. 직접 갔다 오셨다고 저는 얘기를 드렸어요. 현장 분위기하고 그리고 몸담고 계신 SOS랩의 기술력 한번 자체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CES가 이제 모빌리티 관이 따로 생겼어요. 굉장히 넓게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와, 이제 모빌리티가 정말 CES의 메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SOS랩 소속으로 갔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3세대 고정식 라이다를 이제 제조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라이다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넓은 거리, 그다음에 화각, 그리고 작은 크기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이제 최고의 기술력을 이제 시장에 입증했고요. 또한 약간 그 K엔터의 대표인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라이다 제품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제품을 통해서 이 사람의 동작, 움직임을 직접 인지하고 판별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하면은 이제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논 테슬라와 테슬라 진영의 얘기인데 지난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제 대표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자율주행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다나 에이다스와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우선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보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네. 자율주행 보조는 이제 에이다스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이제 뭐 혁신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데이터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네.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빌아이와 비슷했죠. 근데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보조, 즉 한 레벨 3 이상을 구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FSD는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자율주행 보조까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도 카메라만으로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이다스 이상에서 그러니까 레벨 4까지 구형을 하려면 지금 논 테슬라 진영에서 쓰고 있는 라이다가 꼭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구현을 하려면 테슬라 방식의 카메라 기반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라이다까지는 필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아니면 이제 머스크의 인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테슬라랑 그다음에 논 테슬라 진영도 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네.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공급망 이슈 이런 게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아주 하이테크놀로지 쪽은 또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도체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야 이거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하지 못하는 미래차에 대한 고민거리도 한번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미래차 성장은 근데 크게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 대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 반도체 수급 문제,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 밸류체인 문제가 추가로 생기면서 좀 지연된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연이 된 거지 아예 흐름이 꺾였다,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에 투자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잠깐 쉬어가는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지정학적 문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도 이런 이 모빌리티용 반도체도 계속 수급을 늘리고 있고, 특히 파운드리 기업들도 양산 증대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드시 그리고 굉장한 아까 CES에서도 모빌리티가 하나의 세션 아니면 그 큰 자리를 자리하는 거는 메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와 돈이 투여되는 곳이라서 이런 뭐 일시적인 아니면 우리 의도치 않았던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이나 내지는 기회는 좀 잡아가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든지 좋아지는 세계에 항상 이 국가가 나타나요.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물량 공세로 아니면 정부 주도로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페이턴트를 감안하지 않은 약간의 전략으로 자꾸 따라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중국의 견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중국은 지금 유럽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기반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네. 근데 자율주행은 전기차 기반입니다. 전기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성장할수록 자율주행 쪽도 같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근데 전기차랑 자율주행은 좀 달라요. 아, 전기차는 기술 집약적이기보다는 좀 더 이제 장비나 이런 이제 제조 능력이 중요한 거고, 네. 자율주행 쪽은 정말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자율주행 쪽을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그 양산성이나 그 기술의 안정성, 그다음 품질 안정화에 대해서 좀 더 열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많은 기업들이 라이다 기업들도 생기면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지만 네. 이 기술적인 성숙도를 빨리 따라오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래서 기존 기업들은 이런 이제 성능 우위를 점하면서 양산성이나 품질 안정성 확보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중국과의 이제 격차를 유지하거나 늘려야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자율주행 쪽은 하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제 모빌리티의 혁명이라고 하지만 저도 느끼기에 전기차도 물론 기술이 필요하지만 연료적인 측면인 거고 네, 예. 자율주행은 사실은 하나의 또 어떻게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랑 인간이 이제 운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은 따라오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자율주행 쪽 시장을 넘어오면 이렇게 커가는 시장인 건 맞는데 뭐 2세대, 3세대, 뭐 4세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벌써 4세대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가까운 건데 네. 이게 정말로 출시됐을 때 이게 이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로 뭔가 기술적으로 뭐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은 어디 가서 좋은 기술 보입니다. 이럴 때 투자해야 될지 이게 좀 너무 지금 투자해서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투자 시점은 그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이게 결정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자율주행 시장은 제2의 전기차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약 한 10년 전에도 사실 전기차 시장이 도래할까라는 대한 맞아요. 시장에서의 의구심이 굉장했습니다. 근데 2019년 특히 이제 20년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 관련 종목들이 계속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자율주행도 10년 전의 전기차 시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율주행이 좀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시장이 뭐 과연 올까? 라고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만큼 좀 획득을 하시려면은 좀 미리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은 그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지금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큼 그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지도 않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좀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더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 알고 있는 기업 말고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숨은 진주가 혹시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다고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그 우선은 이제 국내에는 사실 자율주행다운 자율주행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리 자율주행만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네. 올해부터 이제 상장을 계속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이제 저희 회사 SOS랩 네. 같은 경우도 내년 이제 상반기 IPO를 준비 중이고 비상장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다 중에서도 이제 고정식 라이다라고 있는데 예. 이게 가장 양상성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4대 기업으로 뽑히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모빌리티용 라이다를 하는 기업이 이제 SOS랩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올해 하반기에 또 스트라스 비전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할 겁니다. 이 기업은 또 라이다와 반대로 카메라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자율주행의 모빌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빌아이보다는 좀 사업적 영역이 좀 작긴 하지만 네. 모빌아이와 매우 유사한 이 사업 구조를 띈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스트라스 비전, 내년 상반기에는 SS랩 같이 이런 자율주행에 치중된 이런 종목들이 상장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좀 큰 투자 수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 비상장밖에 없는데 네. 비상장에 그 투자 시기만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상장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상장된 기업도 있긴 한데 네.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에 정말 이제 치중화된 기업은 다소 적고 사업부 중에 일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비고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비고라고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 이제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인데 이쪽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자동차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 작년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장해서 오비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수익이나 이 현대차 쪽으로도 계속 그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오비고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한번 HTS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분석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긴 받았네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시장 외적인 변수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오비고 그리고 SOS랩 그리고 하나의 종목이 좀 기억이 안 나요. 스트라드 비전이요. 예, 스트라드 비전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환 SOS랩 총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